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면 철거가 아닌 서울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재탄생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뉴트로 열풍 속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기재 서울시의원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종로 구간 갈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화기 시대의 사교 공간을 재현한 무도회장. 빨간 커튼에 금빛 스탠드 마이크, 흥겹게 흘러나오는 댄스 음악이 고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안창호, 김구 선생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집엔 독립운동가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을 것 같은 응접실도 마련됐습니다. 종로구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품은 체험형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 40개 동을 리모델링, 신축하는 등 마을 곳곳을 1960년대에서 80년대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전시관으로 조성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옛날 극장과 사진관이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작은 소품부터 담벼락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기본 컨셉을 이제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라는 서울의 기억과 아날로그 감성이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박물관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일명 뉴트로 열풍 속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민간 체험 공간과 얼마나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종로 구간의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토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것밖에는 안 되죠. 운영이 먼저가 아니라 이러한 제반적인 관계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다 해결을 한 후에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 소유 문제는 종로구와 이견이 있지만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정리된 만큼 건물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오는 9월 재단법인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TBS가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소관 부서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TBS 운영에 근간이 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재단 운영 재원과 사업 분야, 임원 선출과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14개 조문과 4개 부칙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이동열 TBS 기획조정실장은 새로 제정될 조례가 기존 TBS 운영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교통 분야에 편향되어 있는 목적 조항을 방송국 일반으로 확대 편성을 했고요. 재단의 사업도 그 방송을 통한 교통 생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관련 정보나 문화예술 관련 정보, 그다음에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TBS가 향후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갖기 위해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는 규정과 임원추천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설치 규정을 조례에 담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들 위원회 구성원을 누가 어떻게 추천 선임할지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례에 보완해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을 대표하고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시청자위원회 규모를 대폭 늘려 TBS를 사실상 시민 공론회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참여위원회의 인원수를 훨씬 더 지금 이렇게 몇 명,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 몇백 명 이상에 생각하는 수준으로 넓히고 그들 안에서 소비와 공론을 일어나게 하는. 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TBS가 향후 정부의 지역방송 지원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고, 자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TBS 상암동 사옥을 TBS의 기본 재산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소관 부서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방송 분야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모든 방송 관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시의회 조례 심의 의결은 이달 말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도시계획 분야 의정활동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향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 확립과 도시 현안 해결의 공동협력, 도시계획 분야 정책과제 개발 등을 함께 하게 됩니다. 김인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각 지방의회의 우수 상생관계를 형성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산하투자 출연 공공기관 18곳 가운데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간 벌금 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은 반드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개최된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과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과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마을재생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상훈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미 민간에 의해 선점됐을 뿐 아니라 각종 건축 제한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저층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매입해 안정적 사업 여건을 제공하는 공공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매입 임대형 사회주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됩니다. 유용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28일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서울시 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 국민과 공공 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도 시설 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 전기료뿐 아니라 수도요금과 공공 하수도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용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여가 지났는데요. 이 사건은 공용 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범인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6시간이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공용 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에 김용현 서울시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방 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강남역 사건이 발생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였는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은 아주 낮았는데요. 김용현 의원은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화장실을 명시해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화장실의 정의와 관리 운영비, 그리고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를 포함한 남녀 분리 비용과 안전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죠. 네, 당시 피해 여성이 공용 화장실이 아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이용했더라면 끔찍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공용 화장실이 아닌 일반 공중 화장실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 들어보시는 분들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요. 2017년 기준입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2,100여 건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거죠. 네. 이 중 강간이나 추행 등이 100여 건이었고요. 상해와 폭행이 150여 건이었고요. 그리고 불법 촬영이나 배포 같은 성풍속 범죄는 무려 55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남녀 분리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예방책이 논의되고 또 동시에 시행돼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사각지대가 돼버렸다는 시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여성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시내 2만여 곳의 화장실을 점검해 왔는데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여성안심보안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죠. 이로 인해 서울시 내 공중화장실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해진 불법 촬영기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불법 촬영 범죄로 다시 전국이 떠들썩해지면서 서울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100일간의 서울시 내 숙박업소와 공공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경찰청까지 서로 협력하며 공중 화장실에서의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 또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과 홍보 역시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불안감 없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